award for mise en scène goes to Park Chan-wook for decision to leave. And the award for Best Actor goes to Song Kang-ho. 따로 와서 이렇게 같이 뵙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재밌어요. 감독님의 뛰어오시면서 저를 포옹을 하시는데 그때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하나의 단일한 공포와 근심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극장이라는 곳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한국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또 한 번 빛나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기생충이 황금 종려상을 받은 지 3년 만에 한국 첫 나무주연상 그리고 감독상까지 수상을 했는데요. 송강호, 박찬욱 두 번이나 우리말로 이름이 불린 그 벅찬 장면부터 프랑스 칸 현지에서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And the award for Best Actor goes to Song Kang-ho. 천만 영화만 4편, 국민 배우가 월드스타가 된 순간 복도를 달려와 뜨겁게 끌어안은 건 다른 영화로 칸을 찾은 박찬욱 감독이었습니다. 7번째로 밟는 칸에서 송강호는 수많은 영광의 순간과 함께했지만 한국 배우 최초의 나무주연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위대한 예술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께 Goreeda, notre réalisateur. 브로커의 고레다 감독을 비롯해 함께 일한 배우들, 가족들, 또 영화 팬들에게 기쁨을 전했습니다. 한국 영화의 빛나는 순간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The award for mise en scène goes to Park Chan-wook for decision to leave. 데뷔 30년, 2004년 올드보이로 심사위원 대상을, 또 2009년엔 박쥐로 심사위원상을 받은 깐느박이 감독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문 닫힌 극장에 충격을 받고 영화를 만드는 것에 소명의식이 생길 정도였던 박 감독은 영화인의 성지, 루미에르 대극장 2,300석을 가득 채운 전 세계 영화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극장의 손님이 끊어지는 시대를 겪었지만 그만큼이나 또 영화관이라는 극장이라는 곳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모두가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칸에서 JTBC 정재우입니다. 네, 나무주연상에 송강호 씨의 이름이 불리자 가장 먼저 뛰어나오는 박찬욱 감독의 모습은 한국 영화사에 오래 남을 장면이 될 것 같은데요. 현지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재우 기자, 그때 현장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네, 저는 기자실에서 칸 영화제 폐막식 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나무주연상의 이름이 불리자 기자실에 있던 전 세계의 기자들이 정말 큰 박수와 환호로 함께 기뻐했습니다. 감독상이 발표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각각 다른 영화로 상을 받았지만 함께 기자실에 들러 소감을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칸에서도 박쥐로의 심사위원 상도 받으셨고 또 그래서 참 남다른 감정입니다. 식구들이 같이 받은 느낌 때문에 더 뿌듯하고. 네, 박찬욱 감독이 송강호 배우와 다른 영화로 왔기 때문에 각각 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숨겨진 뜻이 있죠. 어떤 건지 좀 전해주시죠. 네, 3년 전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받던 때의 그 기분을 함께 또 느꼈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때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시상식을 마친 뒤 본 감독이 무릎을 꿇고 송강호 배우에게 트로피를 전달하는 깜짝 세리머니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본 감독은 당시 심사위원장이던 이냐리투 감독에게 황금종려상을 이미 수상한 작품은 또 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력한 나무주연상 후보이던 송강호가 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런 말을 들은 건데 그 미안함을 전한 세리머니였습니다. 칸도 이걸 기억했던 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브로커 속의 복잡한 연기로 관객들을 설득해낸 송강호 배우의 연기력이 평가를 받은 겁니다.
예, 사실 박찬욱 감독의 많은 영화에서 참 쉽지 않은 역할을 해냈던 게 또 송강호 배우잖아요. 혹시 두 사람의 작품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을까요? 네, 공동경비구역 JSA 그리고 복수는 날 것, 칸 심사위원상을 받은 박쥐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은 정말 많은 작품을 함께 했는데요. 그래서 더 차기작이 기대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질문도 나왔는데요. 또 한번 들어보시죠. 모르지만, 시간만 주세요. 시간만. 박쥐한 지 꽤 오래됐어요. 거절만 하지 말아주세요. 벌써 13년 됐는데. 한국 영화계의 큰 선물이 될 이번 수상으로 앞으로도 칸의 남자들의 활약을 기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칸에서 JTBC 정재우입니다. 네, 영화 브로커가 처음 칸에서 공개됐을 때만 해도 외신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아기를 납치하는 사람들을 선하게 그려낸 것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송강호 씨는 이런 복잡한 인물도 설득력 있게 그려냈고 그 섬세한 연기가 남우주연상을 거머쥐게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박사라 기자가 전합니다. 상업영화 첫 주연을 맡은 배우 이지은 씨가 레드카펫에서 즉석 팬사인회를 할 정도로 관심을 모았던 영화 브로커. 송강호는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를 몰래 빼돌려 파는 브로커를 연기했습니다. 현실에선 범죄에 해당할 텐데 영화에선 따뜻한 인간성을 잃지 않은 다소 난해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영국 가디언은 아기 유괴범 2명을 사랑스러운 불량배로 만들려 한다고 혹평했고 외신의 평점도 박했는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결국 주인공들이 갖게 되는 선한 감정에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강호는 배역을 이해하기 위해 일상에 숨겨진 아픔과 폭력에 주목했다고 말합니다. 가족에서 빚어지는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감정들이 무엇인가. 꼭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일 수 있다는 새로운 시대상만이 아닌 생명의 소중함,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따뜻함이 보는 이들을 납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1000만 관객을 불러들인 영화만 4편, 가장 사랑받는 배우가 영화인들의 영화인, 세계인의 배우가 됐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연기를 해야 되고 어떤 포지션을 갖춰야 되고 이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화양연화의 양조위, 아무도 모른다의 야기라 유야에 이어 아시아 배우의 칸 남우주연상은 이번이 3번째여서 더욱 빛나는 수상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데뷔 30년을 맞은 박찬욱 감독에게 칸 감독상을 안긴 작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영화 헤어질 결심은 어떤 작품일까요? 계속해서 윤영탁 기자가 전합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남편이 산에서 떨어져 숨졌다는데 용의자답지 않은 용의자를 향한 의심은 점점 관심이 됩니다. 가수 정훈이의 노래 안개가 미묘하게 녹아든 고전미 넘치는 장면들. 잔혹하고 수위 높은 장면에 극한까지 치닫던 박찬욱 감독이지만 이번 영화에선 변신부터가 화제였는데 감정에 더 집중하려고. 그래서 그 이외의 것들을 빼면서 더 그런 집중력을 높이려고. 확 달라졌다는 평가 속에 4점 만점에 3.2점. 경쟁 부문 진출 영화 21편 중 최고 평점을 기록하며 황금 종려상이 유력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평점들 있잖아요. 그거 사실 수상 결과에 잘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우리 경험이 많아서 잘 압니다. 15년 동안 갇혀있던 남자의 처절한 복수극부터 욕망과 싸우면서 추락해가는 뱀파이어가 된 신부, 해방과 자유를 갈망하는 귀족 아가씨와 하녀의 이야기까지 신선한 이야기와 색다른 목소리로 늘 칸의 주목을 받아온 박 감독은 중국 배우 탕웨이와 새로운 여자 주인공을 만들어내며 칸 시상대에 또 한 번 올랐습니다. 파무 파탈로 인 줄 알았던 그 여성이 이제 더 이상 그 남성의 시선의 대상으로 머무르지 않고
신비화되지 않고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 JTBC 윤영탁입니다. 이번 칸 영화제에는 6편의 한국어 영화가 공개됐는데요. 일본 감독 연출, 중국 배우 주연, 프랑스 제작 등 다양했습니다. 이렇게 1인치 장벽을 넘은 한국 영화는 더 다양한 이야기를 품으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 콘텐츠의 힘, 그 비결을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첫 한국어 연출작, 부산과 강릉, 포항에서 촬영했습니다. 중국 배우를 주인공으로 각본을 쓴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탕웨이는 첫 한국어 연기가 큰 도전이었다고 말합니다. 他说一句，导演会接上一句的时候，心里就是一个啊，好羡慕啊！我也好想跟导演这样的去沟通哦。너무 하고 싶어요. 영국 가디언은 한국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2개의 주요 상을 휩쓸며 강세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2,000편 넘는 영화를 함께 즐긴 세계인의 영화 축제.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이정재 씨의 감독 데뷔작 헌트뿐 아니라 프랑스 감독이 한국 배우들과 함께 만든 영화도 있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세계를 열광시키는 비결은 우리만 궁금해하는 게 아닌데 외신 기자분들의 대표적인 그리고 공통적인 질문이 한국의 콘텐츠의 어떤 다양성과 역동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국민들은 항상 변화하고 항상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이나믹하지 않으면은 정체되어 있으면은 발전할 수 없는. 박찬욱 감독은 한국 관객들의 높은 수준 덕이라고 농담을 섞어 말했습니다. 한국의 관객이 웬만해 갖고 만족하지 못하시고요. 우리가 더 많이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이번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죠. 경기도에 여야 모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선거 막판에 뜨거워진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는 여야 사이 험악한 말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오늘만 10곳 이상을 강행군하며 상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말뿐이 아니라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말 번들이 하고 말만 잘하고 남이 써준 걸 읽는 사람이 아니라 김은혜 후보는 김동연 후보야말로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스스로 성남공항 기능이 김포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해놓고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을 옮겨야 한다고 하자 말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계양을 후보는 오늘도 김포공항을 인천공항과 통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재명을 추진위원회 일꾼으로 임명해 주시면 이재명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의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이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없으시면은 경기도에서 도망가신 것처럼 이 토론에서도 도망가십시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막판에 다급해지면 막 내놓는 공약을 막공약이라고 해요. 한 분은 대통령 후보에 나와서 하마터면 대통령 될 뻔한 분이고 또 한 분은 민주당 당대표를 한 1년 반, 2년 가까이 했나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에 대해 TV 맞짱 토론으로 시민의 심판을 받자고 맞받아쳤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박지현, 윤호중 민주당의 공동 비대위원장 간 갈등이 계속됐죠. 결국 민주당 비대위가 어제 저녁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또 당 쇄신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박지원 위원장이 감사의 뜻을 밝혔지만 이게 절반의 봉합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안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10시까지 2시간 가까이 비대위 간담회를 연 민주당 지도부는
박지원,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에서 비롯된 갈등 상황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요구한 5가지 쇄신안에 대해서도 비대위도 공감한다며 혁신안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박 위원장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586 용태론을 언급한 뒤 불거진 당 갈등 상황이 이로 인해 봉합된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틀 전에도 박 위원장이 공식 사과를 하고 불과 5시간 만에 공동 유세문 발표를 윤호중 위원장에게 거부당했다고 말하면서 봉합은커녕 갈등이 더 커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어제 간담회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는데 박 위원장이 문제 삼았던 586 용태와 팬덤 정치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해 불씨는 남았습니다. 결국 일각에선 갈등이 해결된 게 아니라 지방선거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어젯밤 온라인으로 이뤄진 의원총회에서도 당 지도부 갈등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일단락됐다는 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윤호중, 박지원 두 비대위원장이 함께 선거 유세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됐다가 국민의힘 반대로 자진 사퇴한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과 관련해 이준석 대표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적 관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지만 책임 총리제의 흠집이 난 건 분명해 보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야가 코로나19 2차 추경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소상공인 등 371만 명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한 건데요. 잠시 뒤인 7시 30분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은 통과될 전망인데 핵심 쟁점이었죠. 과거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하는 문제는 아직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전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차례 회동을 한 끝에 겨우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폭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 여당의 무책임을 탓하기에 앞서 절박한 민생에 대한 책임 하나만을 생각하며 오늘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추경 규모는 여야 합의를 거치면서 39조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국민 371만 명에게 손실보전금을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을 소상공인뿐 아니라 매출액 30억 원 이하 기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프리랜서나 문화예술인에게 200만 원씩 지급하고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3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통과시킨 손실 우리 법에도 소급 적용이 지금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민생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온전한 손실 보상의 길을 스스로 나가선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 선처리 후 보완에 나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오후부턴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우리 기술로 만든 첨단 장갑차 레드백의 모습입니다. 40톤 넘게 나가는데 시속 40km로 내달릴 수 있고요. 대전차 미사일도 장착돼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 공개된 그 훈련 현장에 김민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뿌연 흙먼지를 일으키며 장갑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이더니 거친 산악 지형과 툭 패인 물웅덩이를 통과합니다. 날카로운 코너링은 물론 360도 방향 전환도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길이 8m의 단단한 차체 안에선 11명의 장병이 동시에 작전을 수행합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 한국의 미래형 장갑차 레드백입니다. 차량 무게만 40톤이 넘지만 험준한 지형도 시속 4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방어뿐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30mm 기관포는 물론 기존 장갑차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전차 미사일도 탑재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도 최첨단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차량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운전수는 주변의 모든 지형 지물을 세세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적의 열조 개선 감시 장치를 피할 수 있도록 온도 조절 장치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무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산화를 이루었습니다. 레드백의 우수성은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10조 원 규모 차세대 장갑차 사업을 검토 중인 호주군은 레드백을 시험 운용했고 유력한 무기 후보로 검토 중입니다. 또 폴란드와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이 레드백 장갑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며칠 전 텍사스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도 전해드렸지만 미국에선 최근 총으로 사람을 해하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총기로 인한 살인 사건이 35%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와 총격 사건,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월드뉴스 W 윤서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4일 텍사스주 유발디. 18살 살바도르 라모스는 오전 11시 40분쯤 집 근처 롭 초등학교로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한 손엔 50만 원에 산 소총이 들려 있었고 이미 집에서 할머니를 쏜 뒤였습니다. 10분 전 911에 신고 전화가 들어왔지만 그를 저지하는 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12분 동안이나 총을 쏘고도 손쉽게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He walked in unobstructed initially. So from the grandmother's house to the bar ditch to the school, into the school, he was not confronted by anybody. 이어 4학년 교실로 들어가 선생님 2명과 어린이 19명을 겨눴습니다. She was the sweetest little girl who did nothing wrong. 하지만 경찰이 라모스를 제압한 건 그로부터 1시간이나 지난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라모스는 범행 직전 페이스북으로 범행을 예고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총 칼 사진을 올리거나 공격적 성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8살 생일이 지나자마자 소총 2정과 총알 300여 발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선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뒤 총기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3월엔 무려 200만 정 가까이 팔려나갔습니다. 시민 폭동 등을 우려해 먹거리 사재기를 하듯 총기를 구매한 겁니다. 총기 관련 살인 사건 35%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79% of all homicides and 53% of all suicides involved firearms in 2020.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에서 무려 4만 5천여 명이 총기 관련 사고로 죽었습니다. 열흘 전 뉴욕주 슈퍼마켓에서 10명을 숨지게 한 총격 사건의 범인도 18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범인은 유색 인종에 대한 음모론이 담긴 180종 넘는 범행 계획을 남겼습니다. The COVID-19 pandemic could have worsened the effects of these and other existing social and economic stressors that increase the risk. 총기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실제 누구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강력한 로비 단체인 전미 총기협회 때문입니다. The NRA has many rich benefactors, millionaires that are pro-gun, that don't want anyone to touch their constitutional right to own firearm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미 총기협회는 총격 사건이 발생한 텍사스주에서 대대적인 연례 행사를 벌였습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어제 경북 울진에서 난 산불 소식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불이 난 지 23시간 만인 오늘 오전에 불길은 다 잡았고요. 지금은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되지만 사찰과 정비소 등 건물 9곳을 포함해 축구장 203개에 달하는 면적이 잿더미가 된 걸로 집계됩니다. 처음 불이 시작된 건 도로 낙석 방지 철망을 공사하는 도중 용접 불꽃이 튀면서인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 라면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이 라면 안에 유명 아이돌 팬사인회 응모 카드를 넣어 팔고 있는데요. 이 라면을 아무리 사도 이 응모권이 나오지 않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라면 600개 넘게 샀는데도 안 나왔다는 사람도 있는데 무슨 일인지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돌 A씨의 팬사인회 응모에 필요한 포토카드입니다. 라면 5개들이 한 묶음을 사야 한 장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펜은 130장, 76장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아도 팬 사인회 참석에 응모할 자격이 없습니다. 4가지 카드 중 2장을 모아야 응모 요건이 되는데 한 종류의 카드는 거의 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필요 없는 라면만 남은 팬들은 중고로 팔거나 길에서 나눠줬다고 합니다. 구하기 어렵다던 그 카드 한 장은 라면 100봉지 값에 맞먹는 4만 원, 5만 원에 거래됩니다. 이런 노력을 기울여도 사인회에 가는 게 아닌 응모 기회만 얻는 겁니다. 라면 업체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카드 개수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에게 이런 상술은 익숙합니다. 한 앨범을 수십 장, 수백 장씩 구매하는 팬들. 앨범에 무작위로 스타들 사진을 넣어두면 팬들은 이 포토카드를 사려 앨범을 여러 장 사야 합니다. CD 플레이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서. 상술의 시작은 이런 포토카드를 모두 모으는 문화입니다. 희귀 카드는 앨범 값의 수십 배인 50만 원, 70만 원에도 팔립니다. 어떤 한 앨범의 포카를 다 모았다는 걸 드래곤볼이라고들 하시는데 더 예쁜 것일수록 비싸고 잘 안 나와요. 카드가 걸리는 건 도박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아, 이 사람 됐지? 아, 그럼 나도 되겠지. 왠지 될 것 같은 날이에요. 원래 하나를 살 때 8개를 산 거죠. 수가 적은 인기 카드를 구하려 팬들은 더 많은 앨범을 사니 확률 조작 의혹도 나옵니다. 팬 사인회 응모를 위해 200만 원어치 앨범을 샀지만 사인회에 못 간 CC. 한 사람이 몇백 장을 사다 보니 그냥 쓰레기를 엄청 많이 찍어내는 느낌이고 환경 오염에 대한 죄책감은 저희가 떠안게 되는 기분이죠. 전 세계 K-팝 팬들도 이런 문화는 문제가 있다며 각지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엔터사들이 친환경 앨범 선택지를 전면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 세계인이 즐기는 K-팝. 이제 구시대적인 판매 상술은 사라질 때가 됐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더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김포공항 이전을 둘러싼 공방. 여기저기서 이어지는 난타전을 좀 더 전해드리자면요. 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이른바 미래 논쟁으로 세게 붙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 놓고 국민의힘 공격이 세지니까 송영길 후보 장문의 글을 올렸죠. 10년, 20년 후 미래를 예상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이런 계획들을 짠 거라고 설명합니다. GTX D노선을 강동구까지 해서 인천공항까지 연결시키면 나중에 김포공항에서 제주도까지 해저터널도 연결되고 오게 되면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폐합시켜도 GTX 타고 아니면 강변북로 지하화를 타고 쉽게 인천공항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지하와 KTX로 제주 연결 이런 게 김포공항 이전과 하나의 세트라는 거죠. 송 후보는 고민의 산물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단순히 김포공항 없애고 제주 경제 무너진다고 호도하고 있다. 정말 비상식적이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공상과학 영화 같은 얘기라는 취지로 공격합니다.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걸 말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라는 겁니다. 가는 지하철로를 뚫어가지고 제주도까지 기차로 가자는 거예요. 그거 되려고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된다 하더라도 20년도 더 걸릴 일을 서울시장 갑자기 나와가지고 서울시장 후보가 공약한다는 게 이게 사리에 맞는 공약입니까? 오 후보는 그러면서 막 내놓는 공약, 정치에서 퇴출시켜야 이런 표현도 썼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거짓말쟁이, 콩가루, 비판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콩가루가 되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제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서 도대체 민주당의 당론이 무엇인지 민주당의 지도부가 답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까지 거론하면서 계속 판을 더 키우려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러자 이재명 후보 측은 이 대표야말로 콩가루 반 갈라먹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다시 날을 세웠습니다. 갈라치기 정치밖에 없는 이 대표의 채수 없는 입이 또 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수가 아니라 채수 없는 경망하고 좀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선거 막판 불거진 김포공항 공방은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평가전을 하러 온 브라질 네이마르. 경기 일주일 전에 일찌감치 와서 알찬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브라질 선수들 봤다는 목격담, 인증샷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에 왔으면 남산을 가봐야죠. 케이블카도 탔고요.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에버랜드도 갔습니다. 이 선수들 다 합치면 몸값만 1조 원 넘는 대단한 선수들인데 장난기 가득한 모습으로 신나게 놀이기구 타고요.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보니까 네이마르가 특히 신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기분을 계속 이어간 걸까요? 네이마르와 선수들 밤에는 강남 클럽에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놀고 갔고 술값을 1,000만 원 넘게 썼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연봉 엄청난 선수들이니까 돈을 많이 쓰긴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광도 좋지만 우리가 거액을 들여서 초청을 한 건데 너무 설렁설렁 놀고만 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로들이고 또 세계 최고 선수들이니까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합니다. 이번 경기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고 돌아와서 국내 팬들에게 인사하는 첫 무대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칸 영화제에서 들려온 기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점점 우리 극장도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에 이어 범죄도시2도 흥행몰이에 성공하면서 영화관이 모처럼 관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휑한 분위기는 어느덧 사라지고 영화관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영화관에서 가장 바쁜 곳은 팝콘과 음료를 만드는 직원들입니다. 세상이 변했다 이런 느낌도 들죠. 그동안에는 이제 극장을 한동안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시 오게 돼가지고 이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는구나. 팝콘도 못 먹고 영화만 봐야 돼가지고 답답하고 좀 그랬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거 풀린 후로 영화관 왔는데 이렇게 먹으면서 볼 수 있어서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기대돼요.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고 대작들이 흥행몰이에 성공하면서 영화 산업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코로나 유행기에 한 번도 500만 관객을 기록 못한 한국 영화. 범죄도시2는 개봉 12일 만인 오늘 600만 관객을 달성했습니다. 배우들도 영화관을 찾아 관객들에게 무대 인사를 올리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이번에 장첸 역할을 맡은 마동석입니다. 범죄도시 1이 688만을 넘어섰었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범죄도시 2가 또 그 이상의 지금 영화의 어떤 스코어를 내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관객 여러분들 극장 많이 찾아주시고 저희 범죄도시 더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힘내겠습니다. 화이팅. 닥터 스트레인지 신작도 5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달 개봉한 두 영화가 흥행을 이끌며 5월 영화관 전체 관객 수는 1,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4월 312만 명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새벽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서울과 충청 내륙 등 중부지방은 낮 한때 비가 내리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도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허락하소서. 살이 썩어가는 나 환자처럼 모두가 저를 피하게 하시고 사지가 절단된 환자와 같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하시고 두 뺨을 떼어내어 그 위로 눈물이 흐를 수 없도록 하시고 입술과 혀를 짓지으시